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의 문턱을 낮춘 김지용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정신과 선생님. 예.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제가 또 그렇다 보니까 정신과 그 선생님께 좀 들을 얘기가 또 좀 꽤 그렇죠,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죠? 요즘 그 이제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뭐 레드, 그리고 뭐 이제 뭐 블랙까지 뭐 사실은 이제 이 심리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좀 그렇죠. 2019년 상반기에 비해서 2020년 상반기에는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환자 수가 확 줄었어요. 아무래도 집 밖에 못 나오시고 힘드시니까. 근데 유일하게 정신과만 많이 늘었습니다. 정신과만 늘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힘드신 와중에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긴 거죠. 코로나 블루라고 조금 뭐 매스컴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그 증상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블루는 이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의 우울감과 불안을 이제 평소에 느끼지 못한 것도 이제 평소에 건강하시던 분도 이제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잘 밖에 안 나가게 되면은 운동량도 떨어지고 네. 밖에 안 나가니까 햇볕도 안 쬐고 그렇죠. 보통 밖에 안 나가면 식사도 보통 더 대충 하게 되세요. 약간 그런 거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 사람의 뇌는 약간 이제 호르몬의 불균형이 찾아와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의외로 주변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 주변 그 동료분들 가운데도 우리 주변 가족분들 가운데도 이런 불안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최악의 말인 것 같은데 야, 왜 이렇게 너 나약해? 맞아요. 야, 너 왜 이렇게 약하니, 얘가? 아, 최악이다, 최악.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거 최악의 말이에요. 최악의 말들이 또 뭐가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게 우울증에 빠져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스로도 그런 의심을 가지세요. 사실은 내가 나약한 거 아닐까? 내가 게으른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본인도 있는데 다른 분에게 그런 얘기를 더 들으면 아 역시 내가 부족한 거야. 이거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더 사로잡히게 되거든요. 이제 보통 솔루션까지 줘야 된다라는 압박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사실 전문가들도 솔루션을 잘 못 드리는데 어떻게 솔루션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너 뒤에는 내가 있다.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진료실에서 가끔 듣는 게 갑자기 너 생각나서 그냥 잘 지내는지 연락 왔다. 이런 메시지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는데 내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느낌을 되게 강하게 준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뭐 깊이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도 막 예전에 우울한 적도 있고 막 혼란스러울 때 병원에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네. 사실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좀 환자분들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아, 엄청 고민하다 오시죠. 네. 네, 엄청 고민하다 오시고 혹은 본인은 용기를 내서 오셨는데 이제 뒤늦게 약봉투나 이제 결제 내역 같은 걸 보고 이제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으시는 경우도 가족분들이 못 가게 막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약을 그냥 부모님께서 압수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정신과에서 주는 약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의존성이 생기고 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먹을 시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너무 많이 듣는데 네. 좀 억울하기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뭐 너 내과약 먹니? 너 정형외과약 먹니?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근데 정신과는 정신과 약 아,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 신기하네. 정신과 환자 이러면서 네. 다 묶어버리는 거죠. 저희가 또 많이 듣는 게 그러면 너네도 먹냐? 너네 가족한테 처방할 거냐?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 네.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도 먹는다. 우리도 필요할 때는 먹고 필요하면 가족한테 줬을 때도 있다.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지금도 되게 유재석 님이 옆에 계시니까 너무 떨리고 아, 그래요? 긴장이 되는데 네. 제가 어제 진료 보면서 내일은 꼭 약을 챙겨 가야겠다. 뭔 약을 챙겨와요? 좀 긴장을 줄여주는 약이 있는데 청심환 같은 거요? 네, 비슷한 약이 있죠. 이 뒤에서 이제 마치 알사탕 나눠 먹듯이 또 이렇게 약간 좀 들어가고 긴장을 있는데 줄일 수 있는. 네. 그 좀 처음 진료한 환자분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딱 정신과 전공의가 돼서 병동에 들어가면 제 환자분이 순식간에 갑자기 여러 명이 생겨요. 되게 경험 많은 척 인사를 드리는데 사실 처음인데. 사실 이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저보다 정신과에 대한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더 선배님. 네. 이게 선배죠. 자칫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수가 읽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분
초짜인데. 네. 예. 잘 모르니까 두리번거리면서 다니고 뭐 이제 물어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초짜인데 어쨌든 그분들이 또 의지할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사실. 1년차 전공의는 주로 조현병과 조울증 같은 좀 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을 담당하게 되는데요. 이게 좀 그 조현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뭡니까? 이제 환청과 망상 같은 것에 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죠. 그게 조현병이구나. 네.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본 분 중에 기억나는 분이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머릿속에 본인을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냥 환청인 줄 알면 흘려들으면 되는 거 아니라는데 그 소리를 직접 겪게 되면 이게 환청이라고는 생각을 못 해요. 그럴 때 이제 사실 도움을 청할 거는 저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정말 100번씩 저를 이제 막 부르세요. 100번이요. 예, 막 병동에 이제 간호사님들 계신 스테이션에 가서 이제 제 담당 전공이 불러달라. 그러면은 저는 다른 분하고도 상담하다가도 또 전화가 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분의 마음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저도 사람인데 그럼요. 이제 약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빨리 약을 잘 쓰고 좀 증상을 조절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사람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되게 답답하고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조울은 뭐예요? 이제 흔히들 기분 변화가 좀 심한 사람을 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얘기를 좀 많이 하죠. 그게 또 대표적인 이제 오해죠. 그냥 기분 변동이 심한 정도가 아니라요. 이제 조증 상태일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잠이 줄어들어도 하루에 뭐 한두 시간만 자도 멀쩡하고 에너지가 넘치고 진짜요? 네, 그러니까 사업을 벌이고 돈도 펑펑 쓰고 네, 그런데 나중에 후회할 때가 이제 많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를 내가 아주 엄청난 사람이구나. 내가 능력을 가진. 더 나가면 이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신이구나. 대단한 존재였구나라고 이제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야, 이 조울증도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참 이게 무서운 병이네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굉장히 감정 노동이실 것 같은 게 오시는 분들이 밝은 소식으로 오는 경우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이잖아요. 대부분이. 감정에는 이제 전염성이 있다고 해요.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 뭐예요? 자살률 1위인 직업이 이제 정신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오우. 진짜예요? 네. 그리고 저도 특히나 힘든 얘기들 많이 들었다 싶은 날은 나올 때 진짜 좀 뭔가 에너지를 다 쓴 느낌이고 세상이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진짜 힘든 일이 많고 안 좋은 사건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요. 가장 힘들 때는 좀 언제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환자분을 잃었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먼저 스스로 선택으로 떠나실 때가 이제 제일 힘들 때죠. 되게 정적인 진료실이지만 응급실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죽음의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거든요. 가끔은 다른 과가 부럽다 느낄 때가 있는 게 그런 이제 때는 언제입니까? 뭐 피검사나 뭐 영상 검사를 하면은 그분의 정확한 그 진단이나 그분의 이제 중증도 같은 게 수치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이제 제가 진단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정신과 진료실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곳이잖아요. 내가 제대로 진료를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분에게 검증받을 수도 없고 다른 분들의 진료를 제가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무섭기도 하죠. 과연 이걸 그냥 돌려보내도 되는지, 다음 주에 저분이 과연 예약돼 오실지, 환자분을 잃게 되면 이런 생각이 필연적으로 따라와요. 내가 아니라 다른 분에게 갔다면은 금방 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살다 보니 인생은 이것이다. 이거 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좀 쉽지 않은데. 인생은 어쩌다, 대부분 어쩌다 결정되고 어쩌다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어쩌다 특집을 했는데 선생님 어쩌다로 표현을 하셨네요.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힘들어진 게 그분들의 탓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그렇죠. 이렇게 힘들어진 맞아요. 거고 또 막 너무 힘들고 미래가 없을 것 같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쩌다 또 풀려 나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자폐 스펙트럼 치료의 권위자이신 아이들의 마음 신호를 읽어내는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김북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함이 상당히 좀 독특하십니다. 네. 이게 복년만 돼도 조금 덜 독특한데 그렇죠. 북년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의 반응이 일단 약간 놀라시고요. 예, 네, 예. 이러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본명이세요? 이런 분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입력이 잘 되시면 잊어먹지 않죠. 그다음에는 안 까먹으시고. 맞아요. 네. 이게 그 교수님이 국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 치료 권위자 중 한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교수님께 진료를 받으려면 2026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아, 예, 예.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2026년까지. 네, 네, 네. 2026년인데. 아직도 네. 이게 너무 오래 남았는데. 이게 이제 최근 드라마를 통해서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그 단어가 이제 익숙해지긴 네, 맞아요, 했습니다만 맞아요. 확실하게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이게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인데요. 두 가지 있어야 할 것이 없고 한 가지 없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두 가지는 뭐냐? 건강하게 발달돼야 될 이런 사회적인 관계 형성 능력. 그 두 번째는 이 말을 표현하는 거나 말을 듣고 이해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많이 떨어집니다.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경우는 상당히 강박적인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빙빙 돈다든지 펄쩍펄쩍 뛴다든지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줄을 쫙 맞춘다든지 반복 행동과 반복 관심에 대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이제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근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실제로도 좀 그렇습니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한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는 한 200명 중에 1명 정도인데 지금 이제 100명 중에 2명 내지 3명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는 자폐 스펙트럼을 보는 눈이 좀 더 넓어졌어요. 광범해지면서. 네. 스펙트럼이라는 데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능, 능력이 좋은 아이들 중에도 자폐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환경적인 요소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환경 물질 중에 우리가 많이 쓰는 플라스틱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 중에 일부는 신경 발달의 여러 영향 중에 사회성 영역을 특히 좋지 않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또 꾸준히 노출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게 좀 그 구체적인 그 치료법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다양한 치료가 이미 개발이 잘 돼 있고 이걸 아이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배치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본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뭡니까? 30개월 정도 아이인데 그 어머니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시면서 말을 못한다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음악이 나오면 그렇게 율동을 좋아하고 그래서 이 동요와 엄마와의 놀이를 같이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거기에 어머니가 좀 참여하면서 아이가 엄마가 자기랑 함께 노는 그 경험들이 쌓여가니까 상호작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엄마 눈도 많이 쳐다보고 엄마한테 안기고 싶어하고 엄마가 업어주고 안아주는 걸 좋아하고요. 그 단계를 올라선 다음에 엄마가 놀이 활동을 할 때 말을 해주고 어떤 언어적인 표현을 해주니까 그게 그 아이한테 금방 전달되고 그게 모방이 되고 언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의 고유한 발달 그 특성과 시간표를 존중해 주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ADHD라고 부르죠? 이런 ADHD 환자가 늘었습니다. 이 약간 이제 ADHD. 예. 요게 또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거는 이제 자폐랑은 많이 다른데요. 네네. ADHD는 주의 조절, 그리고 행동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 이게 조절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인지나 사회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이 조절 능력이 발달되는 과정이 뇌 발달의 그 트랙에 따르면 60개월부터 72개월 사이, 그리고 84개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을 만 7세로 하잖아요. 네. 그게 너무너무나 과거부터 경험적으로 쌓여진 겁니다. 네. 이 정도 되는 나이 대 아이들이 조절 능력이 가미된 소통이 가능하다는 안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학교를 오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될 때까지도 근데 행동 조절이나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주의력 조절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지를 한번 걱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를 ADHD가 아닐까요 하고 오시는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요즘 또 이제 네.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제 많이 이런 또 이야기가 하시니까요. 많이 또 소개가 되고 하다 보니까 네. 내 아이가 혹시 오히려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자기 욕구 표현을 마음껏 하고 굉장히 기질적으로도 활발한 기질을 갖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
ADHD라고 의심받아서 어린이집에서 약간 소외당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걔가 또 화가 나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아이들한테 화를 내는, 그러니까 또 더 ADHD스럽다라고 얘기 듣는 이런 악순환을 저는 빨리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주 극단적으로 일찍 발병한 애들이 있긴 있어요. 그건 전체 ADHD의 1%도 안 됩니다. ADHD는 완치의 개념이 있는 겁니까? ADHD는 제가 볼 때는 완치의 개념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병률 연구를 하면 초등학교 때는 대개 5%, 10%, 100명 중에 5명 내지 10명 정도가 ADHD 진단에 맞는. 근데 성인기 20대 초기에 이제 추적 관찰을 해보면 50% 정도는 더 이상 ADHD 진단을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세요. 그럼 나머지 50%는 이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성인 ADHD도 있다고 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맞는지 아닌지 좀 의심해볼 만한 좀 증상들이 좀 있습니까? 네, 크게 봤을 때는 시간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반복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분들, 데드라인을 못 지키는 경우, 항상 늦는 경우, 뭔가 그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또 본인한테 피해를 가는 시간 관리 문제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경우. 두 번째는 분노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욱하는 거. 네, 그 욱하는 문제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갈등이 자꾸 생기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들어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세 가지가 같이 이제 동반해서 나타난다면 ADHD 성향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느끼시면 좋고, 그건 이제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전문가와의 평가를 통해서 발달을 봐야 돼요. 최소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그런 조절 능력 발달이 꾸준히 문제가 있었다는 게 확인되면 그때는 진짜 어덜트 ADHD 가능성이 있으시겠네요라고 이제 우리가 도움을 드리게 되죠. 스스로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가면 되잖아요, 병원에. 맞습니다. 그렇고요. 또 제가 볼 때 성인 ADHD 분들을 만나서 도움 드리다 보면 오히려 이분들이 본인이 ADHD라는 진단을 받으면서 굉장히 아하 피노메논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걸 아시고 아하라고 하는 기쁨이 생기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은 과거 동안에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셨거든요. 내가 대체 왜 그런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인간성의 문제라든지 게으른 녀석. 근데 그 문제가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 이게 교정 가능, 치료 가능하다고 느끼시면은 본인에 대한 어떤 자아의 프레임이 많이 바뀌세요. 근데 그게 첫 단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치료에 있어서. 이게 꼭 어덜트 ADHD 분들이 모두 다 약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훈련이나 교육적인 걸 통해서 해결될 수도 있고, 또는 셀프로 극복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변화를 통해서 본인이 새로운 자아상을 갖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 다음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이게 또 이런 그 예를 들어 얘기하시니까 또 이해가 됩니다. 본인도 스스로 나아지고 싶고 고치고 싶은데 내가 왜 그런지를 잘 몰랐는데 이게 참 진짜 10대가 되면 이제 보통 그 사춘기라는 거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 가만히 두면 버릇없는 아이가 될까 걱정이고, 그렇다고 이제 너무 제어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또 엇나갈까 봐 걱정이고. 이거 좀 어떻게 부모님들이 아이를 대하는 게 좋을까요? 그 청소년기 아이들과의 만남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일 힘들었던 강의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였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더라고요. 일단 듣는 자세가 뭐 서울대병원에서 왔다니까 뭐 얼굴이나 보자. 그런데 이름이 뭐라고? 김북년? 야 이름이 내 이름 갖고 얘기하고 있어, 자기들끼리. 강의는 시작을 못 하겠네. 그래서 내가 학생 여러분 강의를 할 거니까 조금만 조용해 주세요 했더니 야 김풍년이 뭐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중학교 2, 3학년 아이들이 그때 이제 한 8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정말 너무 많이 땀이 나가지고요. 막 힘들어하는데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옆에 그 생활지도 선생님이. 그러면서 마이크를 딱 붙잡으시더니 야 이 자식들아, 여기 어렵게 모시는 선생님이 지금 강의할 애들이 그때부터 조용해.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제 강의 시작하고 30분 있다 다 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들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게 항상 그 패턴이에요. 저는 그 학생 시절을 떠올려봤어요. 저도요. 그렇죠. 서울대학교에서 김북년 선생님이 왔다? 김북년? 뭐야 이러면서. 일단 이거 갖고 좀 김북년?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몰입한 거죠. 네네. 거기 학생이 됐을 때는 이제 나 같으면은 그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다 가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는 거죠.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청소년기 때 왜 그런 겁니까? 두 가지 변화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전두엽이 가지치기라는 현상이 생겨요. 전두엽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조절하는 능력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근데 그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자애들은 초6부터 중2 정도까지고요. 남자애들은 중1 때부터 고등학교 한 2학년까지 그래요. 고1, 고2까지. 그래서 그 시기 때가 가장 극심한 조절 능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가 편도액이라고 하는 우리 뇌의 가장 아랫부위가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이 그걸 엄청나게 자극해요. 그 편도액이 자극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그냥 떠오르는 분노와 불안과 공포, 이게 뒤섞인 감정들이 계속 자극받아요. 그래서 위에서 조절하는 거는 기능이 떨어져 있고 밑으로 올라오는 예민성은 확 증가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통제를 가한다는 것이 잘못된 통제를 가하면 조절 기능이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유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동시에 이거 뭐 거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뭐예요?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에요. 상호작용. 청소년기 그거 크죠. 때부터는 가족을 벗어나려고 그거 하고 커요. 또래 친구들의 중심이 맞아요.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또래 친구들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그걸 더 reinforce,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80명을 모아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1대1로 걔를 만났으면 그렇지 않죠. 제가 그 아이랑 걔한테 맞춰주고 그렇지 뭐에 관심 있는지를 알므로써 2시간 동안 충분히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근데 80명 아이들 앞에서는 제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그 친구들과 같이 노는 건 어떻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때 조세호 씨처럼 훌륭한 연예인의 기질이 있었으면 자 음악 틀어주세요 했을지 몰라요. 자 나와. 야 놀자. 그렇지. 야, 왜 나만 나와 있어야 야, 춤이나 돼? 추자, 한번. 왜 나만 무대에 있냐 이거. 야 다 나와. 그래서 무대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는. 아 봉정 교수님 재밌으신데. 아니, 그냥- 야 다 나와. 그러니까 그게 낫다는 거죠 진짜로.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랬으면 유튜브 나오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동영상 찍어갖고 근데 만약에 그 아마 유튜브 교수님이- 제목은 또라이였을 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학교에서는 저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 품위 유지 상태. 예, 예. 가지고 아마 이제 아니 근데 뭔가 그거. 어쨌든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에 진짜 제가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 가장 나의 그 어떤 중심. 가족들하고 어느 순간 뭐 밥 먹으러 가자, 뭐 어디 가자도 좀 싫어. 그냥 난 집에 있을게. 맞아. 이상해. 난 그냥 집에 맞아, 있을게. 그렇게 아이들이 이중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실 거는 연민이에요. 네가 힘들구나. 네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여기저기서 많이 힘들어하고 가족들한테 네가 이렇게 불손하게 대하는 거, 태도. 그런 맥락에서 생긴 거구나 하는 걸 딱 이해하시게 되면 연민으로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맞아요. 더 이상 태도 갖고 혼내지 않아요. 그 애들이 되게 자세가 이렇거든요. 보통 소소하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여기 올려놓으면 되겠습니까? 아, 예,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놔 이렇게 올려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빨을 쑤셔요 또 이빨을. 엄마 왜? 이거야 이 기본 자세가. 이런 자세와 태도를 못 견디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예를 걔가 들어 문을 꽝 닫고 들어간다. 그런 일도 많죠. 예. 그럼 조금 이제 시간을 주셔야 돼요. 거기서 바로 문을 확 열어서 이게 어디다 대고 하는 태도야? 이런 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나오시는데요? 약간 나왔죠. 아니, 제가 옛날에 약간 했던 우리 중학교 아들한테. 근데 대부분 다 관계가 더 틀어지고 맞아요. 대화는 단절되고 그 아이는 더 고립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땐 됩니까? 오히려 부모가 부모 자신에게 여유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것과 참게 굉장히 많이들 생각을 하지만 이게 참 어떤 게 좋은 부모인지. 네, 맞아요. 제가 그거를 한 문장으로 확 다가왔던 문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저한테요. 네. 경구처럼 외우고 다니는 거거든요. 뭡니까? 당신 자녀를 나와 아내에게 온 귀한 손님처럼 여겨라.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반갑죠. 반갑고 극진히 대접하고 싶죠. 근데 뭘 중심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 거 막 강요하지 않잖아요. 귀한 손님인데 우리 아이한테 그렇게. 두 번째, 손님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마음껏 이 사람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소중히 여겨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개별자로 존중을 해줘야 돼요. 세 번째, 이게 난 여기서 더 그런데 떠날 사람이에요. 내가 그 아이들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느냐는 아이들마다 다르겠죠. 어떤 아이는 대학생이 돼서 떠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군대 갔다 와서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결혼하면서 떠날 경우도 있고요. 근데 진짜 떠나보내야 돼요, 그때요. 그래서 올 때 정말 귀하게 왔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니까 그 아이한테 정말 우리가 애정을 쏟고 좋아하는 거 잘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언제든지 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고 싶어 할 때. 이 문장이
아무런 설명이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경고처럼 떡 적혀 있는데 한번 쓱 보고 나서 느낌이 확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떠올리면서 사는 말 중에 하나여서 오늘 이렇게만 하면은 뭐 진짜 좋은 부모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에서 마음의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예일대 정신과 교수 나종호 교수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종호라고 하고요. 미국에서 예일대 정신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하버드 보건대학원에 가셨다가 뉴욕대 정신과 레지던트를 거쳐서 지금은 예일대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이름만 들어도 뭐 그냥 아니, 명문대를 뭐 하버드까지 거쳐서 뭐 어디서 얘기하면 거짓말이라고 하겠어요. 아니 진짜 서울대 심리학과를 나와가지고 야, 아니 이게 이 과정 다 거치려면 이게 몇 년 걸립니까 이게? 심리학과 4년이고요. 의과대학 4년, 4년, 8년. 보건 석사 1년, 1년. 레지던트 4년, 그다음에 펠로우 1년. 4년. 아 그러면 거의 나의 20, 30대의 대부분을 그렇죠. 그냥 공부로 보내신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낸 건 맞습니다. 교수님이 뉴욕대 병원 레지던트 시절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셨다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정신과 선생님이 응급실에서 근무하세요? 네, 미국에서는 자살 생각이나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병원에 가는 게 좀 어느 정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래요? 네,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른데 응급실에 정신과 응급실이 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인 응급실이 따로 있고 정신적 응급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참 또 몰랐어요. 네. 미국은 응급실에 정신과가 또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밤에 응급실에 올 정도면 굉장히 그렇죠, 위급한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살 생각이라는 게 결국 썰물처럼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정신과 약이라는 게 이렇게 먹자마자 바로 드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직접적인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시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어떤 충동을 느끼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보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해요. 10분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에 개입을 하는 것만으로 이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어요. 네. 아니 근무를 하시면서 사실 이런 시도를 하셨다가 생존하신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보통 이렇게 그분들께서 이제 깨어나시면 어떤 얘기를 주로 하시나요? 대부분 10중 8구의 경우에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뉴욕에서 병원에 일할 때 거기에서 자신 얼굴에 총을 쏜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행히 비껴가서 여기 일부가 손상이 되신 거예요. 그분한테 이제 제가 살아계셔서 기분이 어떠시냐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 이제 한쪽 얼굴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웃기도 쉽지 않으신데 살짝 웃으시면서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환자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응급실에서 정신과 쪽 문제, 특히 자살 생각으로 오신 분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오늘 병원에 와주신 결정 정말 잘하신 결정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한국에서 자살을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개인적인 아쉬움이 좀 있으시다 그래요. 네,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자살이라는 단어를 완곡하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언론에서 자살을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선택의 일부라는 거를 보여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선택지의 하나라는 것을 명시하면 안 되는데 사실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은 그 말 자체에 선택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선택지에 놓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정신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살로 이제 사망을 하시는 경우에.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면 암으로 사망을 하시면 그분이 투병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병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정신 질환을 앓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들한테 어떤 선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라는 그들은 나름대로의 투병 생활을 한 건데.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살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유가족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죄책감으로 괴로워하시는 경우도 많고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너희 가족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냐 이런 질문이라고 해요. 가뜩이나 죄책감을 느끼시는데 오히려 죄책감을 2번 드리는 언어가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자살이라는 표현을
네, 사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그냥 자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곡한 언어로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자살 예방한다던가 자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Thought I could fly, so I stepped off the golden. Nobody cried. 스스로의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Nobody. 나도 이렇게 힘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기를 내달라. 이런 게 이제 갈수록 그런 문화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나 요즘 우울해. 야 네가 뭐가 우울해?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야, 씨, 내가 너네를 춤추고 다닌다. 너내 얘기 들어볼래? 막 이래버리면 사실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네. 그 제일 좋은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나 우울해라고 시작을 네. 했으면. 네. 우울할 친구가 우울하다고 했을 때 그냥 옆을 지켜주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살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떠나려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한테 너는 나한테 짐이 되고 있지 않고 나는 어디서든지 너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울증을 앓는 분들의 특징이 너무 과거에 집착하거나 그러니까 현재를 살지 못하고 너무 먼 미래를 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침대에서 나가서 밥을 먹고 정말 다 간단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너무 먼 미래 아니면 과거에 이제 잡혀 있기 때문에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식사 안 했으면 식사했느냐 아니면 요새 잠을 못 자는 것 같은데 어떻느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너 혹시 지금 그런 자살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있다면 어떤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계획을 하고 있으면 생각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이는 사실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죠. 같이 대화를 나누는 게 결국엔 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혼자 두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왜냐면은 정말 같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자살로 그 세상을 떠났어요. 레지던트 동기였는데 마침 그 친구가 떠나기 전주에 같이 당직을 섰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잘 지내고 있냐? 좀 외롭고 이제 밤새고 그러니까 근데 바쁘진 않은데 좀 왠지 모르게 되게 혼자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좀 마음에 남더라고요. 너무 제가 좀 그래도 내가 그때 좀 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해줬으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은 가끔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래서 정말 힘든 친구가 있으면 같이 뭐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문화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환자분들께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교수님도 저 간접적으로 트라우마를 좀 느끼실 때가 좀 있습니까? 어떠세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시고 삼촌한테 지속적으로 학대받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매일 삼촌한테 야구방망이로 맞다가 어느 날은 칼에 찔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2살 때 자기로 돌아가서 지금은 청년인데 그때 사건을 복기를 하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근데 그건 너무 힘든. 네,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근데 그 친구가 야구방망이를 삼촌이 휘둘렸는데 그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맞잡고 자기가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삼촌보다 힘이 세다는 걸. 삼촌은 취해 있었고 나도 이제 키가 많이 컸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삼촌이 넘어질까 봐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을 제압하지 못했고 삼촌한테 그날 이제 칼에 찔리는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 환자분께 어렸을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뭐 어렸을 때 행복한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맨날 안 좋은 일만 있었으니까. 근데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게 그 자기를 맨날 학대한 삼촌이 이렇게 무등을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환자 앞에서는 잘 안 우는데 정말 참기 힘들었고 근데 막 정말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은 항상 부모를 용서한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사건을 들으면서 이 나를 그렇게 매일같이 학대하는 삼촌을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 좀 되게 마음이 되게 아팠던 기억이 본인을 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어른들을 용서한다라는 그 얘기가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이게 좀 교수님께도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좀 자기 감정을 좀 챙기십니까? 일단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을 기록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물어봐주고 0점에서 100점에서 내 기분이 오늘 어느 정도 됐지 이런 거를 좀 계속 점검을 해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오늘 기분이 뭐 100점이었으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쁘고 기쁜지. 어떤 일을 할 때 체크하는구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이런 걸 알아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처방을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을 처방을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쓰기를 좋아하는데 글 쓰는 것을 하루에 뭐 일주일에 3번 정해놓고 쓴다든가 아니면 이제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운동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네. 아니 그 좀 다양한 환자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삶에 대한 태도가 좀 바뀌셨나요? 어떤가요?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는 좀 너무 배반하는 노력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건 뭡니까? 정말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친 트라우마 아니면 불행으로 인해서 인생이 정말 180도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 어떤 노숙자분이 계셨는데 어떤 대기업의 임원이셨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10년 전까지. 아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마약에 중독이 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으로 많이 몰락을 하신 거죠. 근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라는 게 정말 약간 신기루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룬 것이 물론 내 노력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운이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청년들한테 채찍질을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살면서. 진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채찍도 적당히 맞아야 이게 뭔가 스스로가 힘이 맞아요. 되지. 맞아요. 너무 맞으면 아프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엔 너무 아프면 막 살이 찢어지는데도 몰라요, 아픈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국에서 보면은 한국 분들 정말 열심히 사세요. 정말죠. 그러니까 정말 특히 한국 젊은이들 정말 너무 열심히 너무 사는데 열심히 살죠. 너무 자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맞아요. 뭔가 잘못되면 스스로를 탓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책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한국 오면 되게 놀라는 게 다들 너무 막 옷도 잘 입으시고 다들 너무 이렇게 완벽한 느낌? 근데 정신건강에는 좀 힘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완벽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조금은 더 스스로한테 관대하고 타인한테도 관대하고 우리가 항상 괜찮을 수는 없고 괜찮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서로 이해해 주는 것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다들 그러면은 더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